차가운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줄기는 아스팔트 위를 검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었다. 그 어둠을 가르고 세 대의 검은 세단이 삼각 편대를 이루며 질주하고 있었다. 마치 잠자고 있는 괴물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묵직한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다. 대열의 중앙에 위치한 차량 뒷좌석 강도지는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 너머로 흐릿하게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5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들 끝에 마침내 밟은 고국 땅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금이환양도 가족 상봉의 기쁨도 아닌 피로 얼룩진 유상과 검은 음모가 도사리는 전장으로의 귀환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보안실장 박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본가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막판에 이동 경로를 변경했다고 보고했다. 침착하려 애쓰는 그의 목소리 끝에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도지는 즉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꺼진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선대회장이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단순한 심근경색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급하게 덮여 있었고 지금 자신의 귀환은 최고 권력의 자리를 탐내던 이들에게 던지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차량 행렬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수년 전 폐쇄된 구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한적한 국도로 들어섰다. 도로 양옆으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폐공장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칠 때마다 기우게 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차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듯했다. 전방의 교차로 유일하게 작동하던 신호등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핏빛 같은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선두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희미해진 정지선 앞에 멈춰섰다. 도진의 운전기사 역시 매뉴얼대로 안전거리 20m를 유지하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후미 차량도 정지하며 완벽한 방어 대형을 갖췄다. 그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던 오른쪽 샛길에서 강렬한 불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고막을 찢을 듯한 경적 소리와 함께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미친 짐승처럼 튀어나와 선두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그왕! 끔찍한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선두 차량은 장난감처럼 튕겨나가 젖은 도로 위를 수차례 구른 뒤 콘크리트 전신주에 처박혔다.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이 치솟아 교차로를 지옥의 불길로 물들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도지는 경악하며 눈을 크게 떴고 급브레이크의 반동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다.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트럭 뒤편에서 검은색 밴 2대가 튀어나와 퇴로를 차단했다. 방독면을 쓰고 소음기가 장착된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냉혹했다. 단순한 깡패들이 아닌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계들이었다. 전원 방어태세 사격 개시. 박 실장이 무정의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기습의 우위와 압도적인 화력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빗발치는 총탄과 깨지는 유리창 소리가 죽음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도진의 경우 원들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냉혹할 정도로 정확한 적들의 사격에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도진은 바닥에 몸을 낮추고 혼란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자신의 차 앞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 운전기사가 어깨에 총을 맞고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릿한 피 냄새와 매캐한 화약 냄새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박 실장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품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도진에게 밀어주며 소리쳤다. 도련님, 제가 놈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그 틈에 무조건 달리십시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빗발치는 총알이 차 문을 뚫고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고꾸라졌다.
차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도진의 거친 숨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도간에 든 쥐신세라는 것을,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진은 박 실장의 피 묻은 권총을 집어들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밖에서의 총소리가 잦아들었다. 아군이 전멸했다는 신호였다. 군화 발소리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도진의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도진은 숨을 죽이고 문가에 바짝 붙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생존 확률이 희박하다 해도 결코 순순히 죽어줄 생각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둔탁한 군화 발소리와는 전혀 다른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순식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맹금류처럼 허공을 가르며 내려와 살수들의 포위망 한가운데로 착지했다. 검은색 가죽 슈트를 입은 여자였다.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드러난 눈빛만이 서늘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살수들이 멈칫하는 사이 그녀는 미끼와 힘든 속도로 움직였다. 가장 가까이 있던 놈에게 회전 발차기를 꽂아 넣자 거구의 사내가 종이장처럼 날아가 기절했다. 그녀의 손에는 총 대신 차가운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는 두 자루의 단검이 들려 있었다. 다른 살수가 총구를 겨누려 하자 그녀는 바닥을 스치듯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그었다. 비명은 이어진 가격에 의해 기도 속으로 삼켜졌다. 그녀의 동작은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마치 피로 물든 무대 위에서 추는 죽음의 춤사위 같았다. 깨진 차창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적의 몸을 방패 삼아 총알을 피하고 급소만을 골라 타격하며 전장을 지배했다. 불과 2분도 차에 되지 않아 훈련받은 살수 부대가 괴멸 상태에 빠졌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적의 리더가 군용 대검을 뽑아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체급 차이가 컸지만 그녀의 민첩함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녀는 찌르기를 가볍게 피한 뒤 순식간에 등 뒤로 돌아가 초크로 그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여자는 빗물과 피가 뒤섞인 아스팔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거친 숨조차 내쉬지 않는 그녀는 등 뒤에 칼집에 단검을 꽂아넣고는 도진의 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찌그러진 차문이 거칠게 열렸다. 여자는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도진에게 내밀었다. 허스키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와요. 지원 병력이 오고 있어요. 도진은 찰나의 순간 망설이며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도진을 끌어내어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가로질러 폐공장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이끌었다. 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단단했다. 뒤쪽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골목 구석에는 검은색 대형 모터사이클 한 대가 숨겨져 있었다. 엔진은 이미 예열되어 있었다. 여자는 도진에게 여분의 헬멧을 던져주며 뒤에 타라는 신호를 보냈다. 질문할 시간은 없었다. 도진은 서둘러 헬멧을 쓰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모터사이클이 굉금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끔찍한 학살의 현장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을 뒤로 한 채 귓가를 때리는 바람과 빗줄기 속에서 도진의 머릿속은 오직 앞서 달리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나를 구했나?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모터사이클은 CCTV가 없는 외곽 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30분쯤 지났을까 그들은 한강변의 낡은 창고 단지로 들어섰다. 녹슨 셔터가 올라가고 여자는 능숙하게 바이크를 안으로 몰아넣었다. 창고 안은 기계 부품과 먼지로 가득했다. 여자가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자 빗물에 젖은 단발머리가 드러났다. 차가우면서도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인이었다. 도진은 바이크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낡은 책상에 몸을 기댔다. 여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구급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도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오늘 왜 죽을 뻔했는지 알아요?
아니면 정말로 당신이 그저 바지 사장 노릇이나 하려고 돌아왔다고 믿는 건가요? 그녀의 말투는 냉소적이었다. 도지는 이마에 피를 닦아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잔인할 줄은 몰랐지. 당신은 누구지? 누가 당신을 보냈소? 여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도진에게 던졌다. 도진이 받아든 그것은 한성그룹의 초기 로고가 새겨진 낡은 데이터 칩이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도진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가 경악에 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자 여자가 나직하게 말했다. 내 이름은 서희수. 회장님이 남기신 그림자입니다. 제 임무는 당신을 살려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창고의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낡은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차가운 수술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상 위를 비췄다. 도지는 상의를 탈의한 채 책상 끝에 걸터 앉아 있었고 서희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찢어진 이마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다.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도지는 낮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다. 이수는 도진의 반응을 살피며 무표정한 얼굴로 봉합용 바늘을 집어들었다. 마취제는 없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고통을 참으라는 말 대신 거즈 뭉치를 건넸다. 도진은 거즈를 입에 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생생하게 전해졌지만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차갑게 식혀주는 역할을 했다. 회장님께서는 3년 전부터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것을 예감하셨습니다. 이수가 바늘을 움직이며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상처 부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 고통을 무시하려 애썼다. 아버지가 3년 전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룹 내부의 감시망을 피해 저를 포함한 소수의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경호팀 소속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개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 팬텀입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마지막 매듭을 짚고 거즈를 떼어냈다. 상처 부위는 깔끔하게 봉합되어 있었다. 이수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태도에서는 맹목적인 충성심보다는 임무를 완수하려는 프로의 냉철함만이 느껴졌다. 도지는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책상 위에 놓인 데이터 칩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자각하게 했다. 아버지는 왜 자신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이 낯선 여자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남긴 것일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안엔 뭐가 들어있는 거지? 도진의 물음에 이수는 턱짓으로 창고 구석에 있는 낡은 컴퓨터 단말기를 가리켰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보안 시스템은 최신식으로 개조된 기기였다. 도진은 칩을 단말기에 삽입했다. 화면에 복잡한 암호 해독 코드가 빠르게 지나갔고 잠시 후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 진료 기록의 사본이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화면 속의 부검 소견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혈액 내 치사량의 독극물 검출. 그것은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 도진의 손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마비가 아니었어. 도진이 으르렁거리듯 내뱉었다. 이수는 그의 뒤에 서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덧붙였다. 회장님은 쓰러지기 직전 자신이 독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이사회와 병원장까지 모두 매수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은 시신을 화장 처리해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유일하게 남은 원본 기록입니다. 화면을 넘기자 음성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음 속에서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진의 작은아버지이자 현재 그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강태영의 목소리였다. 형님만 사라지면 한성은 내 것이야.
그 애송이 도진이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판을 다시 짜해. 어메, 놈이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통화 내용은 도진이 오늘 밤 겪은 습격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영은 자신의 형을 죽이고 조카마저 제거하여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것이다. 도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강태영,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나까지. 도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그저 막연하게 경영권 다툼 정도를 예상하고 귀국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경영권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쓴 악마들과의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이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도진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너질지 아니면 분노를 연료 삼아 일어설지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도진은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선택한 후계자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수의 차가운 일갈에 도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강도진은 오늘 밤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실종 처리될 것입니다. 강태영은 이미 언론을 통제하고 시신 없는 장례식을 준비하겠죠.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킬러들을 보낼 겁니다. 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혔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죽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그는 지금 아무런 힘도 세력도 없는 도망자 신세였다. 냉철한 이성만이 그를 살릴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숨어서 평생 죽은 듯이 살라는 건가? 도진의 질문에 이수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 한 자루와 탄창 2개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창고 한쪽 벽면에 붙어있는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한성그룹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복잡한 자금 흐름이 붉은색 펜으로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방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는 불가능합니다. 적은 거대하고 우리는 단 둘뿐이니까요. 이수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강태영의 사진 위에 검은색 X 표시를 그었다. 회장님은 단순히 암살의 증거만 남기신 게 아닙니다. 이 칩 안에는 강태영과 이 사진들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그리고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루 사실이 담긴 블랙레저 검은 장부 의뢰 위치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블랙레저. 그것은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도진은 아버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전율했다.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다. 그 장부는 어디에 있지? 본사 63층, 회장님의 옛 집무실 금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현재 강태영이 사용하고 있고 건물 전체가 요새처럼 경비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수의 설명에도 도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도련님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자살 행위라. 오늘 밤 이미 한번 죽다 살아났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도진은 권총을 들어 탄창을 확인하고 능숙하게 장전했다. 찰칵하는 금속음이 창고 안의 정막을 갈랐다. 그는 5년 전 미국에서 단순히 경영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었다. 사격과 호신술 등 생존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수 씨, 당신이 내 그림자라고 했지. 도진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의 표정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약함은 사라지고 제왕의 기품과 전사의 투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림자가 아니라 내 파트너가 되어줘. 내 등 뒤는 당신에게 맡기지. 대신 나는 앞을 보고 길을 뚫겠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정중한 제안이자 부탁이었다. 이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호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경호 대상을 파트너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공포에 질려 숨는 대신 가장 위험한 적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지키겠습니다. 이수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할 전우로서의 결속이었다. 도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 강태영의 사진이 그를 비웃는 듯했다. 그는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저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한성그룹을 되찾겠노라고. 일단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 놈들은 내 시신을 찾지 못하면 곧장 수색 범위를 넓힐 거야. 이동해야 해. 도진의 판단은 정확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챙겨둔 위장용 옷과 신분증, 그리고 대포폰을 도진에게 건넸다. 새벽 3시에 항만 쪽에서 화물차 한 대가 나갑니다. 그 차에 섞여서 시내로 잠입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도진은 입고 있던 피 묻은 셔츠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후드티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화려한 수트 대신 초라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창고 밖으로 나섰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도지는 폐허가 된 도시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한성그룹의 본사 타워가 보였다. 그곳은 이제 그의 집이 아닌 정복해야 할 적의 성이었다. 도지는 빗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를 따라 이수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한성그룹 본사 65층 회장 집무실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를 감싼 젖은 안개는 여전히 걷히지 않은 채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했다. 강태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손에 든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유리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집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발 아래에는 지난밤 암살 작전을 지휘했던 용병대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실패에 대한 대가는 가혹했다. 강태영의 비서들이 대장의 등 뒤에 서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조카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전멸을 당했다는 건가? 그것도 여자 한 명 때문에. 강태영이 나직하게 물었다.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는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용병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입안에 고인 피 때문에 말이 뭉개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정보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부하들을. 강태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대장의 머리 위로 집어 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대장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변수는 자네가 통제했어야지. 나는 결과를 원했어. 시체 없는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시체조차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강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정장 잘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에 강도진이라는 작은 균열이 생겨버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단축번호 1번.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강태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다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청장님 접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제 조카가 사고 후 실종 상태입니다. 충격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않을 겁니다. 내 전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찾아주십시오. 발견 즉시 저에게만 보고해야 합니다. 내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태영은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경찰 병력이 풀리면 도진이 숨을 곳은 사라질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 숨은 쥐새끼를 사냥하는 것을 즐기기로 했다. 공포에 떨며 도망치다 결국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들 것이다. 같은 시각 도진과 이수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에 은신해 있었다. 눅눅한 벽지와 담배 냄새가 밴 좁은 방은 화려했던 도진의 과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이 좁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이수는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감시하고 있었고, 도진은 침대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칩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화면 가득 띄워진 엑셀 파일과 복잡한 자금 흐름도들이 그의 눈을 어지럽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숫자에 밝았다. 화면 속의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탈세 수준이 아니었다. 한성그룹은 거대한 세탁기였다. 이게 다 뭐지? 남미의 마약 카르텔 자금, 동유럽의 인신매매 조직 자금, 전 세계의 검은 돈이 우리 회사의 유령 계열사들을 통해 세탁되고 있어.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회사가 실상은 범죄 조직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강태영은 회사를 키운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이수가 창가에서 돌아와 도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도진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켜보았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강태영은 지난 10년 동안 이 자금을 바탕으로 그룹 내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 사회의 절반이 이 검은 돈에 매수되었고 정계와 법조계에도 뇌물이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당신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죽이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도진은 노트북 화면을 덮었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이제 싸움의 명분은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히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언이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군. 나는 그저 사업가로서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만 했어. 하지만 이 회사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 도려내야 해. 내 손으로 직접.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눈동자에 서린 깊은 어둠. 그는 세면대 위에 놓인 가위를 집어들었다. 사각사각.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욕실 안에 울렸다. 도지는 거추장스러운 앞머리를 짧게 잘라내고 옆머리를 다듬었다. 귀공자 같던 부드러운 인상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강인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짧아진 머리와 결연한 눈빛. 이수는 달라진 도진의 모습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냥터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늑대였다. 이수지지 계획을 수정해야겠어. 단순히 장부를 훔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강태영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야 해. 도진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한성그룹 본사 건물의 설계도를 짚었다. 이수는 그가 가리키는 지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강태영은 경찰을 동원해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거리는 곧 검문 검색으로 가득 찰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을 피해 본사로 침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문이나 주차장은 이미 봉쇄되었을 겁니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험하지만 놈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길로 갈 거야. 도지는 펜을 들어 건물 옥상과 연결된 헬기 착륙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건물의 지하 배수로를 연결하는 붉은 선을 그었다. 하늘과 땅 양동 작전이었다. 내일 밤 본사에서는 강태영의 취임 축하 리셉션이 열려 모든 이목이 그곳에 집중될 거야. 보안 요원들도 파티장 주변에 배치되겠지. 그게 우리의 기회야. 이수는 도진의 대담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다. 적의 심장부에서 열리는 축제를 이용하다니.
실패하면 죽음뿐이었지만 성공한다면 단번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수였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무기 통신 장비, 그리고 해킹 툴, 제가 알고 있는 암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한 놈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상관없어. 지옥이라도 걸어 들어가겠어. 도지는 주머니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공항에서 환전해 두었던 비상금이었다. 이것으로 전쟁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모텔을 빠져나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도시 곳곳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의 경고음처럼 들렸다. 도지는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이수의 뒤를 따랐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강태영의 얼굴과 함께 한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다. 도지는 그 역겨운 미소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기다려라, 강태영. 네가 쌓아올린 그 모래성을 내가 무너뜨려주마.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짙은 해애무에 휩싸여 있었다. 한강에서 피어오른 습한 안개는 도심의 마천루들을 휘감으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 안개 속에서 한성그룹의 본사 한성타워만이 거대한 바벨탑처럼 홀로 빛나고 있었다. 1층 로비와 연회장에서는 강태영의 회장 취임 축하 리셉션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고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 화려한 파티장의 소음관은 대조적으로 건물의 최상층부로 향하는 공조, 기계실 통로는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도진과 이수는 검은색 전술 슈트를 착용하고 거대한 환기구 터널을 포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일정했다. 전방 10m 동작 감지 센서입니다. 레이저 그리드가 작동 중입니다. 이수가 고글을 통해 적외선 패턴을 확인하며 나직하게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이어 이어폰을 통해 도진의 귓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도진은 이동을 멈추고 손목에 찬 소형 단말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복잡한 코딩 라인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도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 건물에 왔을 때 장난삼아 보안 시스템의 구조를 익혔던 기억을 떠올렸다. 물론 지금은 훨씬 고도화되었지만 기본 설계 알고리즘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의 백도어를 찾아내어 센서의 루프를 30초간 정지시켰다. 해제했어. 서둘러야 해. 메인 서버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전에 통과해야 한다. 도진의 신호와 동시에 두 사람은 날렵하게 센서 구간을 통과했다. 그들은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60층 서버실의 천장으로 내려왔다. 이곳은 건물의 심장부이자 63층 회장실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서버실 안은 수천 개의 LED 불빛만이 깜빡이며 기계적인 웅궁거림을 내뿜고 있었다. 도지는 곧바로 메인 콘솔로 다가가 접속을 시도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건물의 CCTV 영상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동선을 지우고 회장실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의 권한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보안팀이 5분 간격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분입니다. 이수는 문가에 붙어 바깥의 동태를 살피며 시간을 체크했다. 그녀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도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오렀다. 강태영이 고용한 보안 전문가들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방화벽이 예상보다 두터웠다. 잡았다! 도진이 짧게 탄성을 내뱉으며 엔터키를 눌러 엔터를 쳤다. 화면의 모든 CCTV 영상이 10분 전의 녹화 화면으로 대체되었다. 일명 고스트 루프였다. 보안실의 모니터 요원들은 아무런 이상도 감지하지 못한 채 평화로운 복도만을 보고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서버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63층까지는 단 3층.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지금은 1000km보다 멀게 느껴졌다. 계단실의 공기는 차가웠고
긴장감으로 인해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63층에 도착하자 육중한 방화문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도진이 해킹한 아이디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자 삐릭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문이 열리고 회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가 드러났다. 복도 양옆에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뒤에는 치명적인 방어 시스템이 숨겨져 있음을 도진은 알고 있었다. 이상합니다. 경비가 너무 허술해요. 회장실 앞인데 보초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그녀의 전사적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도진 역시 위화감을 느꼈다. 강태영처럼 의심 많은 자가 자신의 본거지를 이렇게 비워둘 리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되돌아갈 수 없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면 호랑이 새끼라도 잡아야 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장부가 없으면 우리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강행한다. 도진은 결단을 내리고 회장실의 양문형 오크도어를 밀고 들어갔다. 집무실은 주인이 없는 듯 텅 비어 있었고 창밖에 안개 낀 도시 풍경만이 스산하게 펼쳐져 있었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책상 뒤편에 거대한 산수화 액자 앞으로 걸어갔다. 그가 액자의 프레임 하단에 있는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그림이 부드럽게 옆으로 밀려나며 육중한 티타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금고가 아니었다. 아버지 강 회장이 특수주문 제작한 생체 인식과 이중 암호가 결합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수씨씨 문을 지켜줘.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도진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홍채 인식 스캐너에 눈을 갖다 댔다. 붉은 레이저가 그의 동공을 훑고 지나갔다. 이어서 지문인식 패드에 손바닥을 올렸다. 인증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음과 함께 첫 번째 잠금이 풀렸다. 강태영이 이 금고를 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오직 직계혈통의 생체 정보만이 열쇠였기 때문이다. 도진은 마지막 단계인 16자리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어릴 적 그에게만 가르쳐 주었던 어머니의 기일과 그가 태어난 시각을 조합한 숫자였다. 떨리는 손끝이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의 핸들이 돌아갔다. 육중한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현금 다발도 금괴도 없었다. 오직 낡은 검은색 가죽 양장본 노트 한 권과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블랙 레저. 한성그룹을 집어삼킨 어둠의 실체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도진의 손에 들어왔다. 도진이 장부를 집어듣는 순간 갑자기 집무실의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통유리창 위로 철제 셔터가 내려와 외부와의 시야를 차단했다. 함정이었다.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쥐덫을 닫은 것이다. 도련님 피하십시오. 이수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집무실 문이 폭파되듯 열리며 최루탄이 굴러 들어왔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리며 장부를 품에 안았다. 매캐한 가스가 눈과 코를 찔렀고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콜록, 이수씨. 도진이 기침을 토하며 이수를 불렀지만 대답 대신 격렬한 총격전 소리가 들려왔다. 영희 속에서 방독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진입하고 있었다. 그들은 레이저 조종기를 장착한 소총으로 맹렬하게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수는 책상을 엄폐물 삼아 응사하며 도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섬광탄을 꺼내 적들을 향해 던졌다. 강렬한 빛과 폭음이 터지자 괴한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창문 쪽 셔터가 닫히기 전에 그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서두르십시오. 하지만 셔터는 이미 절반 이상 내려와 있었다. 도진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다. 입구는 막혔고 창문도 봉쇄되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그때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이구나 조카야. 지옥에서 돌아온 기분이 어떠냐. 강태영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어딘가에서 CC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내가 왜 그 금고를 강제로 뜯지 않았는지 아느냐.
강제로 열면 내부의 소각장치가 작동해서 장부가 타버리거든. 네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친절하게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단다. 정말 고맙구나. 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변을 살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고급 양주병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열 감지 센서가 보였다. 이수시 엄호해줘 불을 지를 거야. 도지는 망설임 없이 라이터를 꺼내 양주병에 불을 붙여 셔터 쪽으로 던졌다. 알코올이 쏟아지며 불길이 치솟았다. 동시에 그는 의자를 들어 천장에 스프링클러 센서를 강하게 내리쳤다. 센서가 파손되자 건물의 소방 시스템이 작동했다. 천장에서 고압의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며 최루가스와 뒤섞였다. 방 안은 물바다가 되었고 시야는 더욱 혼탁해졌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였다. 혼란을 틈타 적들의 시야를 교란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환풍구 쪽으로 도지는 이수의 손을 잡고 책상 뒤편에 장식장 위로 뛰어올랐다. 천장 텍스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몸을 날렸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괴한들이 천장을 향해 난사를 시작했다. 총알이 발밑을 스치고 지나갔고 파편들이 얼굴을 때렸다. 두 사람은 좁은 천장 통로를 기어가며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아래에서는 무정이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쥐새끼들이 천장으로 도망쳤다. 전층을 봉쇄해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장부를 확인했다. 이것만 있으면 강태형을 끝장낼 수 있다. 하지만 살아서 나가는 것이 문제였다. 그들은 지금 63층이라는 까마득한 높이의 감옥에 갇힌 꼴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차단됐을 겁니다. 비상계단도 곧 점령될 거고요. 옥상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수가 앞장서며 말했다. 옥상 헬기장. 그곳에 탈출 수단이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생존 확률이 높았다. 그들이 천장 통로 끝에 다다라 옥상으로 이어지는 점검구 문을 발로 차서 열었을 때였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옥상은 짙은 안개와 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옥상 헬기장 한가운데 10여 명의 무장병력이 반원형으로 진을 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도진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라 믿었던, 그래서 도진이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한성그룹 보안총괄이사 최무성이었다. 최무성은 씁쓸한 표정으로 총구를 도진에게 겨누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진아,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죽은 듯이 살지 그랬니? 왜 굳이 돌아와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드나? 도진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박 실장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최무성은 그를 팔아넘겼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다. 뒤쪽에서는 추격대가 문을 부수고 나오려 하고 있었고 아픈 배신자가 막고 있었다. 옥상 난간 너머는 까마득한 허공뿐이었다. 도진은 이수와 등을 맞대고 섰다. 차가운 빗방울이 뜨거운 복수심을 더욱 달구었다. 이수 씨 날 믿어. 도진이 나직하게 물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수가 짧게 답했다. 그녀의 두 손에는 단검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도진은 블랙 레저를 품 안 깊숙이 넣고 재킷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뚫은다. 저 배신자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간다. 도진이 포효하듯 외치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고 굶주린 가장 위험한 야수의 눈빛이었다. 빗속에서의 마지막 혈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옥상의 시야를 하얗게 지워버렸다. 천둥 소리가 총성을 집어삼키고 번개가 칠 때마다 아수라장이 된 전장의 모습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도진은 바닥을 구르며 콘크리트 구조물 뒤로 몸을 숨겼다. 귓가에는 총알이 콘크리트를 깎아내는 날카로운 소음과 이명소리가 섞여 웅궁거렸다. 최무성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니었다. 군사훈련을 받은 용병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권총을 들어 응사했다. 반동이 손목을 타고 어깨까지 전해졌지만 지금 그에게 고통은 사치였다. 눈앞에 있는 저 배신자의 얼굴을 뚫어버리고 싶은 사례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도련님 3시 방향 크레인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수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적들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그녀의 단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흩뿌려졌다.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움직임으로 도진의 앞길을 가로막는 용병 둘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옥상 한편에는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된 타워 크레인이 건물 외벽을 따라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빗발치는 총알의 장막을 뚫어야 했다. 최무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크레인 쪽으로 화력을 집중시키며 고함을 질렀다. 크레인을 확보해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 다리를 쏴서라도 잡아. 도진과 이수는 서로의 등을 지키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탄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이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그녀가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비틀거렸다. 이수씨, 도진이 기겁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검은색 슈트 위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다. 이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도진을 밀쳤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두 사람은 간신히 크레인 조종실 입구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은 2인용이 아니었다. 비상탈출용 윈치는 한 사람의 무게만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장치였다. 낡은 케이블은 두 사람의 무게를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뒤에서는 최무성과 용병들이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었다. 도진은 윈치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그가 이수를 두고 혼자 내려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생명의 은인이었고 지금은 유일한 두 동료였다. 같이 가. 줄이 끊어지더라도 같이 간다. 도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도련님 기억하십니까? 그림자는 빛이 강해지면 사라지는 법입니다. 당신은 살아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수는 도진을 윈치에 매달린 바구니 안으로 강하게 밀어넣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하강 레버를 당겨버렸다. 안 돼, 이수 서이수. 도진이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바구니는 굉음을 내며 빠르게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멀어지는 시야 속에서 이수가 옥상 난간에 서서 양손에 단검을 쥐고 적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코아한가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옥상 난간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르며 이수의 모습을 집어삼켰다. 도진은 윈치줄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의 비명은 포구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바구니가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도진의 마음속은 텅 빈 구멍이 뚫린 듯 공허해졌다. 분노, 슬픔,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찢어 발겼다. 그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를 이르었고 믿었던 삼촌에게 배신당했으며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던 수호자마저 잃었다. 바구니가 1층 공사장 가림막 뒤편에 거칠게 착지했다. 충격으로 도지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고 찢어진 상처들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는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품 안에는 여전히 블랙 레저가 들어있었다. 이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피가 흘렀다. 도지는 젖은 장부를 움켜쥐며 이를 갈았다. 이 무게가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맹세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본사 건물 주변은 이미 봉쇄되고 있었다. 도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숨어들었다. 화려한 강남의 뒷골목은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미로였다. 그 더럽고 차가운 바닥이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이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적으로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CCTV를 피해야 했다. 세상 모든 것이 적이었다. 지나가는 행인의 웃음소리조차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한참을 헤매다 도착한 곳은 재개발 지역의 텅 빈 지하 상가였다. 깨진 유리창과 낙서로 가득한 이곳은 버려진 개들조차 찾지 않는 곳이었다. 도지는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천을 앗아갔지만 마음속의 한기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 최무성의 배신이 다시금 떠올랐다. 왜? 도대체 왜? 어릴 적 아버지가 바쁠 때마다 놀이공원에 데려가주고 야구를 가르쳐 주었던 다정한 삼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며 도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던 사람이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도진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피보다 진한 의리도 가족 같은 정칭도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는 없었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다. 빗물에 젖지 않게 방수 포장된 가죽 표지가 차가운 조명 아래 번들거렸다. 그는 장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이수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희생은 그에게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갚아줘라.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이수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강도진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눈물을 닦아낸 도진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포와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심연 같은 차가움과 도끼가 들어찼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을 멈추고 사냥꾼의 침묵을 택했다. 도진은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찾았다.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외부 조력자,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칼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번호를 눌러넣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툭 하고 연결되었다.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나다. 강도진이다.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물건을 확보했다. 거래를 하고 싶다. 상대방이 낮게 웃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기어나왔나 보군. 대가는 한성그룹의 절반, 그리고 강태영과 최무성의 목. 도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는 이제 복수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전화를 끊는 도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비가 두렵지 않았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서울 바닥은 붉은 피로 씻겨 내려갈 것이다. 그는 어둠 속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절뚝거리는 뒷모습은 처량해 보였지만 그 그림자는 거대했다. 한때의 황태자는 죽었다. 그리고 오늘 밤 복수의 화신이 태어났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을지로의 낡은 인쇄 골목. 그 미로 같은 길 끝에 간판도 없는 허름한 건물이 서 있었다. 셔터가 반쯤 내려간 지하 입구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다. 도지는 주위를 경계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붉은색 CCTV 렌즈가 그를 따라 움직였다. 철문 앞에서 도진이 벨을 3번, 그리고 2번 끊어서 누르자 육중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난다. 문이 열리자 밖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수십 대의 서버와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에어컨의 냉기가 땀에 젖은 도진의 몸을 서늘하게 감쌌다. 방 한가운데에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전설로 불렸으나 지금은 정보 브로커로 살아가는 장 대표였다. 그는 도진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언론인이자 그룹의 어두운 뒤처리를 맡아오던 그림자 협력자였다. 그 꼴이 말이 아니군요, 도련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장 대표가 휠체어를 돌리며 건조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젖은 가죽 장부를 꺼내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도진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피해의 대가였다. 개우례를 하러 왔습니다. 이걸 세상에 터뜨려 주십시오. 강태영과 그 일당들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고 싶습니다. 장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암호화된 USB와 자필 메모들. 그는 곧바로 부하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프로그래머들이 달려들어 데이터를 서버에 연결하고 해독 작업을 시작했다. 화면에 수많은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해독이 진행되는 동안 도지는 한쪽 구석에 놓인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전신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을 감으면 옥상에서 떨어지던 이수의 모습이 잔상처럼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녀를 두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건 상상 이상이군. 30분 뒤 침묵을 깨고 장 대표가 탄성을 내뱉었다. 도진이 눈을 뜨고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한성그룹의 비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치부채까지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이것 하나면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파괴력이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 이지스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의 사진이 떠 있었다. 바로 서희수였다. 도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뭡니까? 이수 씨가 왜 여기에?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 대표는 씁쓸한 표정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이수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성장 과정이 담긴 기록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입양 기록 훈련 일지, 그리고 심리 상담 기록까지. 서희수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닙니다. 15년 전 내부 고발자였던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를 선대 회장님이 거두셨지요. 회장님은 그녀를 호적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친딸처럼 아끼셨습니다. 도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화면 속 어린 이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진이 유학을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것은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도진의 그림자이자 그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회장님은 당신이 그룹을 물려받게 되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수혜에게 부탁하셨죠.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달라고. 그녀는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당신을 위해 훈련받으며 살아온 겁니다. 도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왜 목숨을 바쳐 그를 구했는지, 왜 그토록 필사적이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다. 남동생을 지키려는 누나의 사랑,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려는 딸의 희생이었다. 그때 메인 모니터의 화면이 붉게 전멸하며 경고음이 울렸다. 다크웹의 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장 대표가 급하게 채널을 연결하자 화면 가득 참혹한 광경이 나타났다. 어두운 지하 감옥 같은 곳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에 한 여자가 묶여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검은색 슈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지만 도지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서희수였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며 강태영의 비서실장이 화면에 등장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변조되지 않은 채 흘러나왔다. 강도진 씨 보고 있나? 내 충직한 개가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네가 가진 장부와 이 여자의 목숨을 교환하자. 2시간 주겠다. 내일 정오까지 장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여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다. 방송은 그 말과 함께 끊겼다. 정적만이 감도는 서버실 안도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해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강태영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함정입니다. 가는 순간 당신도 죽고 장부도 빼앗길 겁니다. 장 대표가 냉정하게 조언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 즉시 이 자료를 전 언론에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이 들끓어 강태영도
함부로 그녀를 죽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안전한 곳에서 승리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타당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합리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잃은, 그리고 남은 가족을 되찾으려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아니요. 언론에 터뜨리는 순간 놈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이수 씨부터 죽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며 법망을 빠져나가겠죠. 그런 식의 승리는 필요 없습니다.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심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상의 IP를 추적해 주십시오. 장 대표는 도진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선대 회장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다. 무모하지만 뜨겁고 위험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영상 배경의 소음과 전력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강태영의 개인 별장입니다. 겉으로는 요양시설로 위장되어 있지만 지하에 사설 감옥과 무기고를 갖춘 요새입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진의 요청에 장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상 서랍에서 낡은 전화번호부가 적힌 수첩을 꺼냈다. 돈은 충분하겠지요. 내 옛 인맥 중에 은퇴한 용병들이 몇 있습니다. 돈만 주면 지옥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놈들이지. 하지만 지휘는 당신이 해야 합니다. 도지는 아버지가 남긴 해외 비밀 계좌의 코드를 장 대표에게 넘겼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그룹의 지배권 따위는 상관없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수를 살리고 강태영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뿐이었다. 몇 시간 뒤 을지로의 뒷골목으로 승합차 3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하나같이 거칠고 위험한 냄새를 풍겼다. 전직 특수부대원, 외국인 용병 폭파 전문가들. 도지는 그들 앞에 섰다. 도지는 더 이상 정장을 입은 신사가 아니었다.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허리춤에는 권총을 등에는 자동소총을 맨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짧게 깎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용병들을 둘러보았다. 목표는 하나다. 인질구출 그리고 전원 사살, 생포는 없다. 도진의 차가운 명령에 용병들이 씩 웃으며 무기를 점검했다. 그들은 도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를 감지했다. 그것은 돈으로 고용된 관계를 넘어 우두머리에 대한 본능적인 복종심을 자극했다. 도진은 장 대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제가 실패하면 정의 모든 자료를 터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공하면 그때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탄생했다는 기사를 써주십시오. 장 대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살아서 돌아오게 자네 누이가 기다리고 있네. 차량 행렬이 어둠을 뚫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진의 가슴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숨지 않는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진정한 유산은 거대한 빌딩이나 막대한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용기,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가평으로 향하는 국도는 한산했다. 멀리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여명의 빛은 다가올 피의 축제를 예고하는 듯했다. 도지는 탄창을 확인하며 찰칵 소리와 함께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시뮬레이션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별장의 정문을 돌파하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이수를 안고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앞을 막는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 기다려 누나,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게.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한성그룹의 황태자가 아닌 복수의 사신이 되어 그는 적의 심장부로 질주했다. 이것은 전쟁의 마지막 장이자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였다. 가평의 고요한 새벽 공기는 금속이 찢겨나가는 폭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별장의 육중한 강철 정문이 시이소 폭약에 의해 종잇장처럼 구겨져 날아갔다. 자욱한 먼지 구름이 걷히기도 전에 도진이 이끄는 용병팀이 검은 파도처럼 밀고 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정원을 지키던 사병들이 대응 사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음기를 장착한 소총들이 춤을 추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도지는 선두그룹의 바로 뒤에서 달리며 방아쇠를 당겼다. 어깨에 전해지는 반동이 이제는 익숙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눈을 감지 않았다. 전방의 2층 테라스에서 저격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도지는 침착하게 조준경을 정렬하고 두 발을 쏘았다. 저격수는 비명도 없이 난간 아래로 추락했다. 도진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아팀은 1층을 확보하고 퇴로를 차단해 비햄과 나는 지하로 진입한다. 도진이 무정에 대고 고함을 책쳤다. 용병들은 기계처럼 움직이며 별장 내부를 장악해 나갔다. 호화로운 거실의 샹들리에가 총탄에 깨져 바닥으로 쏟아졌고 값비싼 대리석 벽면은 벌집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한성그룹의 추악한 죄악을 씻어내는 피해 정화의식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는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다. 도진이 도어락을 총으로 쏴 부수고 문을 발로 차 열었다. 습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좁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붉은 비상등이 켜진 긴 복도가 나타났다. 그 끝에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하고 있었다. 섬광탄 투척. 도진의 옆에 있던 용병이 핀을 뽑은 섬광탄을 복도 안쪽으로 굴렸다. 강렬한 백색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폭음이 터졌다. 적들이 시야를 잃고 비틀거리는 틈을 타 도진과 B팀이 맹렬하게 진입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근접 전투가 벌어졌다. 도진은 개머리판으로 적의 안면을 가격하고 쓰러지는 적의 가슴에 확인 사살을 가했다. 복도 끝 가장 큰 철문 앞, 그곳에는 도진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다. 최무성. 63층 옥상에서 도진을 배신하고 이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자였다. 그는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남은 한 손으로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끈질긴 놈? 지옥까지 쫓아올 셈이냐? 강도진. 최무성이 악을 쓰며 방아쇠를 당겼다. 도진은 재빨리 언패물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도진은 숨을 고르며 탄창을 교체했다. 이제 남은 탄환은 얼마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이 배신자의 심장을 뚫기에는 단 한 발이면 좋겠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삼촌. 이제 죗값을 치러야지. 도진이 차갑게 응수하며 언패물 밖으로 몸을 날렸다. 최무성이 다시 조준하려 했지만 도진이 더 빨랐다. 도진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탕탕 두 발의 총성이 복도를 울렸다. 최무성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에서 피가 튀었다. 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무릎을 꿇었다. 도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최무성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으려 발버둥 쳤지만 도진이 발로 그의 손을 짓밟았다.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도진은 고통스러워하는 최무성의 이마에 차가운 총구를 들이댔다. 예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수 씨는 어디 있나?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무거웠다. 최무성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미 늦었어. 회장님은, 아니 강태영 회장은 지금쯤 서울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을 거다. 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도진은 망설임 없이 최무성의 다리에 한 발을 더 쏘았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다시 묻는다. 이수 씨는 어디 있지? 아, 안쪽 고문실. 아직 살아는 있을 거다. 최무성이 고통에 못 이겨 헐떡이며 손가락으로 철문을 가리켰다. 도진은 그를 기절시키기 위해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최무성이 축 늘어졌다. 도진은 그를 뒤로하고 철문을 향해 달려갔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제발 살아만 있어 주기를 기도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참혹했다.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 그리고 그 중앙에 서희수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었고 숨소리는 희미했다. 도지는 총을 내던지고 그녀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이수씨 정신 차려, 나야 강도진이야. 도진이 그녀를 품에 안고 흔들었다. 차가운 그녀의 뺨에 도진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잠시 후 이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도진을 향했다. 퉁퉁 부은 입술이 달싹이며 미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련님, 정말 오셨군요. 그래, 내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진은 오열하며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심장박동이 약하게나마 느껴졌다. 도진은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인질 확보했다. 의료팀 대기시켜 당장 헬기 띄워. 같은 시각 서울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강태영이 단상에 올라 취임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형과 조카의 죽음을 애도하는 연기를 펼쳤다. 비록 비극적인 사고로 형님과 조카를 잃었지만 저는 그들의 유지를 받들어 한성그룹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이끌겠습니다. 이것이 남겨진 저의 숙명이자. 강태영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려던 순간 강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기술팀이 당황하며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화면에는 피투성이가 된 도진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배경은 처참하게 부서진 별장의 지하실이었다. 강태영, 당신의 연극은 여기서 끝이다. 도진의 목소리가 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그것도 자신의 비밀 별장에서 살아서 방송을 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담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강태영이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불법 감금해온 사설 감옥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 아버지가 숨겨둔 양녀이자 저를 지키다 고문당한 서희수 씨입니다. 도지는 카메라를 돌려 의식을 잃은 이수의 처참한 모습을 비췄다. 장내에서 경악에 찬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태영은 단상에서 비틀거렸다. 저놈이 미쳤어. 당장 방송 꺼. 뭐하고 있어. 강태영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도지는 화면을 향해 블랙 레저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강태영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살인교사 뇌물 수수 횡령, 그리고 국제범죄 조직과의 자금 세탁 내역이 담긴 원본 장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데이터가 검찰과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전송되었습니다. 도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의 문이 열리고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미리 장 대표와 공조해둔 결과였다. 수사관들은 단상으로 올라가 강태영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며 몰락하는 권력자의 최후를 기록했다. 이건 음모야, 조작된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놔, 이거 놓지 못해. 강태영이 발악하며 끌려나가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주주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일 뿐이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화면 속의 도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성그룹은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아들이자 서희수의 동생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방송이 끊겼다. 가평 별장의 지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수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이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거 끝났어, 누나. 이제 다 끝났어. 멀리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도지는 이수를 안아 올렸다. 그녀는 가벼웠다. 너무나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상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목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별장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푸르고 맑았다. 헬기에서 내린 의료진이 달려와 이수를 인계받았다. 들것에 실려가는 그녀를 보며 도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옷은 피와 먼지로 엉망이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였지만 그 순간 강도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불 속에서 단련된 강철이었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낸 진정한 승리자였다. 도지는 헬기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 폐허가 된 별장을 바라보았다. 무너진 정문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그곳에 자신의 과거와 나약함을 모두 묻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미래와 지켜야 할 약속들이 남아있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서울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휩쓸고 간 서울의 거리에는 어느덧 벚꽃이 흩날리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여의도 한성그룹 본사 63층 회장, 집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재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격변을 겪었다. 강태영 전 회장의 구속과 무기징역 선고, 그리고 이어진 한성그룹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매일 뉴스 한 면을 장식했다. 강도진은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정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예전에 유약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잘 재단된 이탈리아산 수트는 그의 단단해진 체격을 감싸고 있었고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매는 그를 범접할 수 없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완성시켰다. 그는 이제 비운의 황태자가 아니라 피의 숙청을 단행한 철의 군주로 불리고 있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두툼한 결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해외부실 계열사 매각건과 과거 강태영이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했던 위장 회사들의 폐업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도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의 펜끝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서명은 간결하고 힘이 있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진이 서류를 덮으며 물었다. 업무를 처리할 때의 냉철함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비서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세오이수 씨는 오늘 오전부로 퇴원 수속을 밟으셨습니다. 주치의 소견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다만 퇴원 직후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지급해드린 거처나 차량도 이용하지 않으시고 개인 집만 챙겨서 홀연히 떠나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가 깨어난 후 보였던 침묵,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텅, 빈 눈동자에서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강도진은 지켜야 할 임무였고 이제 그 임무가 끝났으니 자신의 존재 이유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차 대기시키고 도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만류하려 했지만 도진은 이미 재킷을 걸치고 집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뒤바뀐 그 장소였다. 강변북로를 달리는 도진의 차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6개월을 회상했다.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던 이수의 곁을 지키며 그는 수없이 기도하고 맹세했었다. 그녀가 살아만 준다면 다시는 그녀를 도구로 쓰지 않겠노라고, 그녀에게 평범한 삶과 자유를 주겠노라고. 하지만 막상 그녀가 떠나려 하자 도지는 견딜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히 유능한 부하를 잃는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 같던 그날 밤 유일하게
자신의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잃어버린 가족이었고 고독한 권좌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영혼의 단짝이었다. 도진의 차가 도착한 곳은 한강변의 낡은 창고 단지였다. 6개월 전 그들이 처음으로 숨어들었던 그 폐창고 앞이었다. 예상대로 창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진은 수행원들을 물리고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공기 속 창고 중앙에 놓인 낡은 오토바이 옆에 서희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간편한 여행복 차림에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다. 헬멧을 쓰려던 그녀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흉터 자국들이 남아 있었지만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다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쓸쓸하고 깊었다. 역시 이곳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수가 덤덤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깍듯한 존댓말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며 쓴웃음을 지었다. 인사도 없이 떠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우리가 남도 아니고. 임무는 끝났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이제 안전하고 한성그룹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수는 시선을 피하며 헬멧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의 어둠 속에 속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빛으로 나온 도진의 곁에 자신이 머무는 것은 그에게 오점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림자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하면 도진의 말에 이수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도진을 쳐다보았다. 도진은 진지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팔 간격이었다. 아버지가 널 양녀로 입적시키려 했던 서류 내가 처리했다. 이제 법적으로도 넌 내 누나야. 강기수, 그게 네 진짜 이름이 될 거야. 이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평생을 도구나 무기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벅찬 것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안 됩니다. 제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앞길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저는 그저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수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6개월 전 그녀가 불타는 차량에서 그를 끄집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고독의 늪에서 끌어올려야 했다. 내 손에 묻은 피 그거 다 나를 살리기 위해 묻은 거잖아. 내가 그 피를 닦아줄게. 그리고 네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이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이야.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수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한 척 버티고 있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외롭고 지쳐 있었다. 고아로 자라 킬러로 훈련받으며 단 한 번도 따뜻한 안식처를 가져보지 못한 그녀였다. 도진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이수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창고 밖으로 나왔다. 한강의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도진은 강물에 비친 윤슬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사를 재단으로 개편할 생각이야. 범죄 피해자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재단.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줬으면 해. 너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또다시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너만이 할 수 있어. 그것은 도진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제안이었다. 그녀에게 단순히 편안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이수는 눈물을 닦고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죽이는 기술이 아닌 누군가를 살리는 일. 그것은 그녀가 막연하게 꿈꾸어왔던 하지만 감히 바랄 수 없었던 삶이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나를 지켜냈잖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아이들도 잘 지켜낼 거야. 도진이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수도 마침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살수의 미소가 아닌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인간적인 미소였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적전. 회장님, 아니 도진아. 가끔은 나랑 오토바이 타러 가야 해. 답답한 회장실에만 박혀 있으면 병나니까. 도진은 멍하니 있다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도진아라고 불렀다. 그 호칭 하나로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다. 상하관계도 고용관계도 아닌 진정한 가족이자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 약속할게, 누나. 두 사람은 차에 오르지 않고 나란히 강변을 걸었다. 저 멀리 보이는 한성타워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때 저곳은 도진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정복해야 할 적진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삶의 터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동반자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과거의 비극은 그들을 부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켰다. 며칠 후 한성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가 열렸다. 도진은 단상에 올라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투명 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과거사 청산. 그의 연설은 진정성이 있었고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연설을 마친 도진이 내려오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수가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은색 가죽 슈트를 입지 않았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의 가슴에는 한성복지재단 이사장이라는 명찰이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갈가. 내 가시죠? 이수는 도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연인보다 아름다웠고 그 어떤 전우보다 든든해 보였다. 그날 밤 도진과 이수는 한성타워의 옥상 정원에 올랐다. 6개월 전 이곳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조경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여기서 떨어질 때 무슨 생각했어? 도진이 문득 물었다. 이수는 와인잔을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무 생각 안 났어. 그냥 네가 살아서 다행이다 그 생각뿐이었지. 바보 같기는? 도진이 핀잔을 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이수에게 건넸다. 반지나 목걸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2개의 열쇠였다. 하나는 그녀의 새집 열쇠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타고 싶어 했던 신형 바이크의 열쇠였다. 이건 내 선물. 이제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달려. 이수는 열쇠를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고마워요. 잘 쓸게.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었다. 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은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 세상은 여전히 험하니까. 도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른다. 언제 또 다른 적이 나타날지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수는 도진의 어깨를 툭 치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내 뒤에는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내 옆에는 네가 있고.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가 있는 한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 빛을 향해 걸어 나온 생존자들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을 응시했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뻗어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내일을 향해 뻗어나가는 희망의 길이었다.